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어제 정말 극적이었죠. 야, 역시 일본이 그렇게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라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정치라던가 또는 국정 운영이라던가 주변국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것으로 봤을 땐 절대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에 갖고 있었던 구라파에 대한 그런 환상, 네, 절대로 그쪽으로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축구 실력만큼은 아시아를 이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싶었어요. 전반전에는. 근데 후반전에 드록신이 나타나셔갖고는 게임을 지배하라 하심에 바로 지배를 하시고 4분 만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승부의 세계, 예, 최동호 씨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봉투를 받았어요. 예. 김영민 PD가 오늘 그 노정열 씨의 그 부친상 빈소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이 봉투로, 예, 담아서 저한테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요. 오늘은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을 모시는 게 꽤 오랜만이에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예. 분이죠. 예. 세컨맨이네요. 아,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와시긴 하셨는데. 예. 사대문 안에 태어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었었습니다. 네. 중인 출신이죠? 반가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IOC 가입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의 이제 자손. 아, 그럼 반가 출신이시군요. 네. 성함이 그때 뭐였었죠? 이대택 교수님. 맞아요, 이대택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대택 교수님 계셨는데, 이 회택이 아니고 이대택인데, 예. 오늘은 장영달이 아니라 장달령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뭐 이름 갖고 장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예. 오늘 특별하게 다른 손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김연아 선수의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국제빙상연맹에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한 거였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편파 판정이다.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경기 끝나자마자 이 소트니코바, 네, 소트니코바 안을 수가 있느냐 등등에 봐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편파 판정인데 이거 왜 뒤집지를 못할까? 네. 우리는 뭐 했을까? 네. 그런데 제소를 했는데 결국 그게 ISU 이제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좀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이 기각을 당했는지, 네. 또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편파 판정인데 이게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이게 왜 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또 이 직접 이 제소를 대리해주신 장대령 변호사님에 관해서 실망을 또 표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많이 계시죠. 네, 제 페이스북, 트위터에 많이 들어오셔서 예. 많은 또 비난을 하시고. 너 뭐 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패소 변호사로서 예. 왜 이렇게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냐. 예, 그렇게 또 많이 질책을 하시죠. 패소 변호사라고 부르면 되겠군요. 어느서부터는. 그렇죠. 패소 변호사는 우리 역사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한승헌 변호사, 그렇죠. 예, 뭐 이상수 변호사, 예. 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인권 변호사 이분들이 주로 패소를 거의 다 하셨어요.
예, 또 시대적인 그런 또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했던 것이 패소할 만한 사건이라고 역사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이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저는 관중의 입장으로 그래서 손에 땀을 쥐면서 관중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예, 마당극에 관중하겠습니다. 마당극의 관중은 가끔 이렇게 뛰어드니까요. 예. 우리 패소 변호사 장대림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이 판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 중계 방송에 비쳤을 때 분명히 편파 판정이고 오심인데 이게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봤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뭐 이 스포츠 중계 재판소라든지 이른바 이제 카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국제 빙상경기연맹에다 제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 판정은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소를 했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절차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단 이 세계 IOC나 카스나 아니면 해당 종목별 연맹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이번 피겨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그 스포츠 국제 연맹 단체들의 어떤 규약상 일정한 프로세스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판정과 관련된 또는 경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영문으로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따지면 뭐 항의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프로테스트를 항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시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시간 또는 뭐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테스트 항의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한 측이 이 반대쪽에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그러니까 규약상 영문으로는 이제 어필이라고 하는데 어필을 또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필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중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가서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이제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김연아 선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측으로부터 이 프로테스트와 어필이 있었나요?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규정상, 이러한 프로테스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규약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프로테스트는 없었죠.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프로테스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편파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제 빙상연맹 ISU, 제너럴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약에는 올림픽 경기에 관한 어떤 판정 내지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올림픽 당시 김연아 경기의 심판 판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심판의 구성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많이 홍보를 했었었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근거로 일부 심판, 그러니까 저지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과거의 어떤 징계 전력에 있어서 그 심판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심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과거의 어떤 징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는 저지로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심판은 규약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예. 소치올림픽 당시에 우리 한국 대표 선수단하고 빙상연맹에서는 그러한 심판 구성에 있어서는 규약상 어떤 위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예. 해서 그 프로테스트 예. 항의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 심판 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진이 발표된 때로부터 예. 1시간 이내에 예. 그 항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때 그 프로테스트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의 제기도 못하는 거고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아, 그럼 일단 그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그 빙상경기연맹, 우리 빙상경기연맹이나 현지 선수단의 임원에 일단 에러가 있다고 봐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러가 있다기보다는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심판이 저지가 선임이 됐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 절차상 실체적인 하자가 예. 없으니까 한국 빼먹었다. 대표 선수단 측 하지 않았다. 또는 뭐 빙상연맹 측으로는 어떠한 항의를 할 그런 그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빙상경기연맹이 이 빙상경기연맹이 이 제소를 할 때에 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를 이 김연아 편파 판정에 관해서 제소를 하는 줄로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왜 편파 판정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했다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심판진 구성 문제는 심판진 구성 문제하고 편파 판정 문제는 제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었고 예. 뭘 가지고 이 법률적인 다툼의 쟁점으로 우리 패소 변호사께서 예. 쟁점으로 떠올리시는 건지. 이제 거기다 아까 잠깐 이제 그 중단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번에 김연아 그 경기 판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판정의 어떤 편파성, 불공정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 구성의 문제, 예. 그리고 그 심판 저지들의 그 채점 자체의 문제. 그것이 너무 그 의도적으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매겼고 예. 소토니코바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줬다. 높게 그것도 문제가 예, 그것도 문제였죠. 예. 근데 그 IS 규약상 심판 판정의 그 채점에 대해서는 아예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약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당부당을 뭐 다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IS 규약에서 그 정해진 거는 점수 계산의 오류.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여럿이 있으니까 예. 그 점수를 합산한다든가 할 때 그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측에 지금 여러 피겨 팬들 또 김연아 팬들이 주장하는 그 채점의 어떤 당부당 그거는 아예 항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담당했던 그 절차, 그 제도는 그러한 심판의 채점 또는 뭐 심판의 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또 다룰 수도 없고 단지 뭐냐면 이거는 IS 규약상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해석을 하면 굳이 해석하자면 이제 징계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심판의 판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오피셜 또는 스케이터 선수 또는 뭐 저지 그런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그가 어떠한 ISU 여러 어떤 재반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그 행위를 조사를 해서 그 ISU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라고 하고 요구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컴플리언트인지는 모르고 징계 소청인지 모르고 김연아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이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그러겠네요. 계셨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게 생각하는 거는 예. 어떤 그 언론에 있어서 또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또는 뭐 솔직하게 이거를 기사 보도를 통해서 나왔으면 될 텐데 예. 이게 어찌된 이유인지 이게 제대로 그러한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일반 피겨 팬들 예. 또는 그런 국민들이 이거 당연히 이거 심판 판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다투지 않고 그냥 이상한 것만 그냥 다툰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왜 판정을 그따위로 했느냐.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쟁점 자체가 그것은 그 제소 대상 아니다 그러는 거였으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겠군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심판 판정 채점이 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어떤 룰 네. 밖의 문제고.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저희가 담당했던 그거는 그것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네. 그 관련된 심판의 어떤 규정 위반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그에게 그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게 좀 징계를 내려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룰 안에 이제 그 법제도 영역 안에 이제 문제였죠.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친칸타 회자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심판 판정 자체를 아예 그러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좀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의 영역에서 판정 자체를 제소할 수 있게 풀어져 버리면 모든 경기나 모든 국제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365일 이 송사로 그렇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묶어놔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악용하면서 친칸타 회장처럼 그러니까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미국 쪽에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 친칸타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었었죠. 지금 그들의 이제 마피아들끼리 심판진 구성을 합법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이 그 점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줬을 때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의 판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무조건 또 심판 판정 자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심판 판정 자체를 그런 재심의 대상에서 제해 놓는 것이 그런 어떤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뭔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컴플레인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또 간접적인 그런 제어 장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심판 선정이라든가 또는 그 심판의 어떤 언행에 있어서 IS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한 어떤 윤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그런 그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판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고 심판에게 그런 어떤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언행을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경고성의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컴플레인트 제도도 간접적으로는 그런 심판의 편파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 한 가지 아쉬운 거하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빙상경기연맹이 우리가 이거 4월이었었나요? 이 그 컴플레인트를 처음 제소한 건 4월 10일. 그때 이것이 어떻게 정확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시점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빙상경기연맹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여론이 이 김연아가 이렇게 억울하게 판정의 피해를 받는데 빙상경기연맹이 적극적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취하지 않느냐. 빨리 ISU에 제소도 모두 해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이런 여론이 비중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빙상경기연맹 입장에서 이것은 징계를 요청하는 거지 판정에 대한 이 제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뭐한 그렇죠. 입장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대외적으로는 우리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이 제소의 실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아쉬운 점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제소권을 또 담당하고 또 사실 그 이전에 그 소치 올림픽 그 2월 20일이죠. 그 경기 끝나고 또 이제 며칠 후에 그 빙상 연맹 측으로부터 또 자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검토 의뢰를. 그러니까 그때 경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판정과 관련해서 다툴 방안이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자문 의뢰를 받았거든요. 또 자문 의뢰를 받으면서 또 빙상 연맹 쪽의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면서
사실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 선수단하고 KS 측에서도 그때 즉시 내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판정의 문제가 이제 막 제기됐을 때. 그거 시점은 언제 썼었는데요? 그때 2월 20일이죠. 2월 20일이니까 예. 그때 시간으로. 직후에? 그렇죠. 바로. 이거 현지에서? 그렇죠.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2월 21일이죠. 그때요. 그렇죠? 예. 고위 관계자 분들이 다 모여서 그때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재반 규정상 그 판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때 또 일부 이제 언론 기사에 항의를 했다. 우리 선수단 단장이 IS 또는 IOC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단 쪽 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최선의 어떤 액션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때 많은 언론 기사들이 왜 제소는 안 하고 그렇게 항의 서한만 보내느냐 또 그런 이제 비난과 이제 질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제대로 국민들이라든가 피겨 팬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김연아 선수의 팬들로부터 지금 공격이 들어오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란 건가요? 왜 판정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질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졌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경기 판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카스라든가 IOC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일단은 제소할 수 있다. 법적 방안이 있다. 근데 왜 안 하고 이렇게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그냥 징계 행위를 요구하는 제도를 하느냐? 있다. 하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건데 그냥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냥 스포츠 팬의 입장으로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국민적인 스포츠 영웅을 이렇게 감싸고 싶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팬들은 어떤 관점 또는 여기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의 관점 어떤 관점을 가져야지 이러한 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거나 또는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알자. 현실을 정확히 알자. 그러니까 현 IS 룰과 또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어떤 룰을 봤을 때 과연 김연아 판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에 기반을 둬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법 제도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연아 판정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그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또 이제 별도의 문제, 즉 우리가 김연아 판정의 어떤 그런 불공정성, 편파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 외 영역에서 어떤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넘어서 그것이 법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편파 판정의 근거에 대해서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이게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편파 판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쪽 주장을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 관계자들, 스포츠 행정가들이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빙상연맹이 됐던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그런 아쉬움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그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그 재반 상황이라든가 그런 네. 거를 국민들이라든가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또 제대로 네.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국제 뭐 우리 저 빙상 연맹이라든가 어떤 그 대한체육회 네. 등의 어떤 그때 어떤 처신이 네. 다 옳다라고 옳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부적절한 또는 또 좀 더 아쉬운 네, 네. 그런 또 처신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한 처신에 대해서 비난은 하더라도 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또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또 비난하거나 또 뭐 비판을 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오늘 뭐 중간에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영역이 보이는데 좀 시원한 감은 좀 떨어집니다만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확히 그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하실 말씀이 혹시 마지막 있어요? 하나만 더 예. 물어보자. 이거 우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은 징계 요청은 기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카스나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 재판소나 기타 등등의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 아쉽지만 현 IOC 또는 ISU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김연아 판정의 당부당을 다툴 제도는 없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예. 다만 요번에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그 항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 항소가 이번 결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이지 김연아 판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희대의 사건이 분명히 부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세계 유수한 그런 스포츠 스타들도 지적을 하고 그런 관계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판정이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거에 그냥 정서적인 위안을 가지면서 솔직히 저희 그냥 사석이라 그러면 그래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 자식들아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그런 얘기 다 했네요 지금 뭐. 근데 하고 싶으면 다 했는데 뭐. 제가 뭐 잠깐 또 한 말씀 드리면 그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트 체육의 어떤 그 국제 어떤 그 외교력, 경쟁력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문체부나 또 대한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결성을 하고 또 여러 방안을 지금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그 경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잘 그 좋은 밑바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런 그 의심이 갑니다. 사실 네. 어느 스포츠 종목이라 홈 그라운드,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나 물론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홈 어드밴티지에 그 기반한 판정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건 또 아니죠. 다만 이제 그러한 그러한 어떤 그 불리한 판정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우리 그 엘리트 스포츠계의 어떤 힘, 외교력, 정치력을 좀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계 국제 빙상 연맹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의 어떤 요구 입김이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러한 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달령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계가 역시 여기도 정치가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작은 동네 일에서부터 세계적인 일에까지 정치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를 꿈꾸는 그러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역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장달영 변호사께서 오셔갖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해주시는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년대 80년대 그 수많은 어떤 인권 변호사들 거기가 패소를 하셨어요. 네. 그때 시대하고 또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요즘도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유신 때는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시계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패소했던 변호사들 모두 그러니까 이제
그 패소된 그 피고인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거, 네, 그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카톡을 나누면서 말이죠. 최동원 선생님께서 이례적으로 아예 조목을 딱딱 나눠갖고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월드컵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하나는 자책골이 많다. 2. 무승부가 없다. 3. 분위기가 안 뜬다. 4. 축구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 야, 이런 건데 1번, 2번은 뭐 그냥 그렇게 사실을 짚으면 될 것 같고 3번, 4번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네요. 일단은 자책골이 많다. 자책골 많죠. 예. 오늘 그 보스니아하고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 때문에 관심 받았던 경기였었죠. 네, 메시가 결승골을 예. 넣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수비수, 그러니까 샬케 공사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보스니아의 이 콜라시나치 선수가 네. 자책골을 먼저 헌납을 했죠.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이 개막전에 있던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 네. 여기서 또 브라질이 자책골로 먼저 0대1로 끌려갔죠. 아, 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렸던 경기 프랑스하고 온두라스. 네. 이 경기에서도 이제 온두라스의 바야다레스 선수가 자책골을 먼저 넣었거든요. 야, 자책골보단 자살골이라는 게 훨씬 뭐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옵니다만. 예.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살골이라는 표현이 자살이라면 어감이 안 좋다고 자책골로 예. 바뀌었고. 그렇죠.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12경기 정도 갔는데 여기 이제 3골, 4경기 중에 한 골이 자책골이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다고 하는 월드컵에서. 왜냐하면은 선수들에게도 월드컵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로 다가오죠. 가슴이 뛰기도 하는데 엄중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잘하면은 자기 몸값이랑 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그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황선홍이나 홍명보 감독도 그랬고요.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네. 처음에 월드컵 무대에 선 순간 네.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예. 아, 그만큼 긴장. 6만 7만 예. 명의 관중이 딱 예. 모여 있고 그렇게 큰 무대에서 드디어 월드컵이구나. 예. 앞에 딱 나서고 보니까 TV 중계에서만 보던 세계적인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가 내가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아니,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경기를 치렀었고, 예. 또 방송 카메라와도 익숙하고, 또 수만 명이 있는 스타디움에서도 국가대표급의 A매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도 다르다는 얘기죠. 아, 네. 근데 이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경기 보면서 우리 86년 생각이 났거든요. 아, 32년 만에 월드컵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상대가 아르헨티나였었죠. 그때 사실은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선수들의 전력으로 따지면 심지어 차범근 선수도 있었고요. 있었으니까 뭐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3패를 했나요? 3대1로 졌죠. 박창선 선수가 네, 맞아요. 그때 월드컵에서 첫 골을 최초로 네. 넣었었죠. 그러나 결과는 3패 아니었습니까? 3패로 예선 탈락. 3패였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만 월드컵 어떻게 보면 거의 3-4개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예. 발리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오늘 보스니아가 네. 딱 우리 입장이었었어요. 월드컵 그렇군요. 첫 번째 출전. 네. 근데 첫 골은 콜라시나치가 자책골이 이제 첫 골이었다는 게 약간 다를 뿐이었었지. 네. 보스니아도 90년대 내전 겪고 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섰었거든요. 예. 자책골을 보면서 이 세계적인 선수들도 월드컵이 그렇게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서 초반에 자책골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요. 무승부가 많다는. 그 다음에 지금 한 12경기 정도가 됐는데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 들어서 없다는 특징적으로. 점. 네. 근데 무승부가 없으면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5대1로 5골이나 넣었죠. 네. 그 다음에 3대1 경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3대1 경기 팬들은 재밌겠네. 콜롬비아도 그리스를 3대0으로 깼고요. 네. 코스타리카가 또 우루과이가 이길 거라는 예상을 띄웠고 3대1로 코스타리카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브라질도 크로아티아를 3대1로 이겼는데 이 경기당 평균골이 여태까지 한 3.5골 정도 나거든요. 네. 지난 대회 그러니까 2010년 대회가 2.26골이었었으니까 네. 지난 대회보다 확실히 골이 많아졌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공이 많을까? 바뀌어서 그런가? 예.
예, 그렇군요. 무승부가 없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관중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경기 아닙니까? 아, 재미는 있죠. 그리고 네.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축구에 기원하고 그 월드컵 얘기했을 때 네. 1회 대회 우루과이에서 열렸을 때 이 아르헨티나 팬들이 네. 이 우루과이와 서로 감정 싸움이 맞붙어서 축구 때문에 서로 국교를 단절했다. 아. 그래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들은 붙어 있으면서 같은 남미인데도 서로 라이벌 감정이 굉장히 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에도 그게 나왔어요. 네. 아르헨티나하고 보스니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브라질 관중들은 열심히 보스니아를 응원을 했죠 오늘. 그게 말이죠. 다 그래요. 영국이, 그러니까, 나라가 붙어 있고 국력이 엇비슷할 때는 예. 다들 그게 앙숙이에요. 프랑스와 영국이 그렇고. 브라질 관중은 오늘 그 아르헨티나하고 보스니아 경기잖아요. 네. 굳이 브라질 유니폼 입고 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아르헨티나 유니폼 아시죠? 하늘색. 예. 그 사이사이에 노란색 브라질 유니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말이, 야, 그 응원단 사이에 끼어들어야지 되는지. 1800년대에 국경 분쟁을 일으켰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예. 브라질 남부의 무슨 주. 이거에서 분일 독립 문제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붙게 됩니다. 브라질이 지면서 그 남부의 일정 부분이 독립이 되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이런 중재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독립이 된 게 우루과이라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일본과 한국이래요. 예. 예, 뭐 그래서 특히인지 아르헨티나는 백인들 위주의 사회였고 또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여갖고 브라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굉장히 거만하다. 남미에 있으면서도 남미틱하지 않고 지들이 유럽 사람인 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앙숙 관계라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우루과이와의 그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르헨티나 우승이라면서요. 그렇죠. 최악의 우승이. 그것도 자기 홈코트에서.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가 없고 박진감 있는 승부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도 많이 나온다. 이게 아마 이번에. 잔디가 고르지 않아서 그런가 하여튼 경기장 시설이 안 나빠서? 경기장 지금 브라질 국토가 넓은데 그 분산 개최한다고 12도시에서 하느라고 이동거리도 꽤나 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한 38배 정도 되는 면적이니까 우리가 차 타고 뭐 버스 타고 1시간 이동할 걸 그들은 비행기 타고 이제 1시간 이동하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고 또 세 번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기 분위기가 아직 안 떴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사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가 분위기가 안 떠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분위기가 안 떴냐? 뭐 일단 당연한 얘기도 한데 세월호에 대한 애도가 아직 남아 있죠. 네. 근데 폭발성 있는 이슈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우리 문창극 아저씨가 네. 이제 사고를 쳤죠.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탑 뉴스는 문창극 네. 나오니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이게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월드컵이. 그러게요. 그 와중에 또 유병헌, 종편에서 특히 유병헌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는데. 예. 네. 그래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률도 많이 안 나와요. 새벽 경기 하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상파 3사 중에서 어디에 시청률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SBS, MBC, KBS. 뭐 이영표, 차범근, 뭐 안정환 이 정도로 갈라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해설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해설자로 본다면은 스타성을 하면 차범근 부자겠지만 예. 이번에 정확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영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그 방송국으로 따지면은 그 요즘에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 MBC랑 MBC? KBS. 그렇다면은 SBS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시청률로 나온 결과만 보게 되면은 MBC가 가장 높았어요. 역시 예. 축구는 MBC가 네. 굉장히 높았는데 역시 우리는 보면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12경기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 네. 역시 일본과 코트디부아르 전이 시청률이 가장 높았죠. 시간도 좋았잖아요. 일요일날 오전. 7.5% 정도 돼가지고. 근데 네. 나머지 경기의 중계 시청률은 한 3%, 4%. 네. 한 2배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죠. 일본 경기가. 예. 예. 분위기가 안 뜬다. 뭐 시간도 좋았습니다. 일요일날 늦은
그건 오전이었으니까.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 종편하고 YTN 같은 뉴스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 월드컵 관련 뉴스, 경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특히 CG가 많아요. 아, 컴퓨터 그래픽. 맞아요. 경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까지 이 뉴스용 화면도 돈 주고 사야지 되는데 아직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파 3사가 중계 화면을 샀기 때문에 이 지상파 3사로부터 다시 사야지 되는데 네. 각 사당 한 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직 안 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8일에 벌어지게 되는 러시아와의 1차전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사게 되면은 잽싸게 사겠죠. 아. 거기서 지게 되면은 값이 더 떨어지기 기다리던지 네.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경기 관련 뉴스에서는 좀 불편하게 CG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월드컵 중계 차질 생기면 그냥 안 두겠다라고 그런 꼼꼼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 일도 벌어지고 참 웃기고 자빠진 일인데 일단은 어쨌든 정권으로서는 월드컵 분위기가 떠야지 정신을 좀 다른 데로 국민들이 좀 팔아야지 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게 좋은데 말이죠. 예. 국민 총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정권을 안위를 이렇게 걱정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안 떨어지만 홍명보 호가 첫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지난번 가나와의 싸움에서 엄청 진 거에 대해서는 옛날 일로 잊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특이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축구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죠. 네, 어떤 겁니까? 2002년 멤버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죠. 선수 출신. 아, 예. 그러니까 MBC에서는 안정환과 송정구, 네. 그리고 KBS에서는 이영표, SBS는 뭐 차두리 네네. 했는데 우리가 90년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축구 해설하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고리타분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류의 해설이 있었는데 90년대 들면서부터는 이 축구 선수 중에 나름의 학구파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축구 선수 출신인데 그 당시의 느낌으로서는 약간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네. 인기를 끌었었죠. 네. 예를 들면 신문선, 네. 그리고 강신우, 아, 그리고 이용수, 예, 이른바 예. 그 서울 최고, 뭐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나와서 공차다가 이제 교수나 이렇게 했던 학구파들이 굉장히 먹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떠나게 된 계기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른바 그 축구 마니아 출신들. 아,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의 어떤 뭐 축구 농계 그리고 축구가 좋아서 유럽 가서 축구를 많이 보고 축구 마니아로 성장한 세대들이 전면적으로 교차가 됐죠. 네. 그래서 뭐 박문성이나 또 MBC의 서형욱 위원 네네. 정도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었었죠. 네, 이런 분들이 이들의- 많이 아들이었군요. 예. 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선수로서의 경험은 없죠. 그리고 필드에서 일반 스포츠 기자들처럼 이제 협회나 이렇게 취재한 경험은 없는데 워낙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정보와 지식들. 그래서 이 중계 방송에서의 멘트의 흐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오넬 메시가 공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 출신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패스가 어땠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네. 이런 이 서영욱이나 박문선 이런 이 마니아 출신들은 메시의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어디에서 있었었는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었다. 감독과 무슨 일화가 있었었다. 이래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 주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또 한계가 어느 정도 봉착이 됐다 이거죠. 어떤 한계일까요?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다라든지 선수 출신이 아닌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에 방송사에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 출신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이 마이크 앞에 세워가지고 방송 카메라 앞에 세워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풀어가는 선수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 말발도 딸리고 그 예. 스타성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진짜 재밌게 얘기 잘하는데 네. 카메라 앞에 딱 앉혀놓고 보면은 버벅거린다. 네. 이랬었죠. 네. 근데 은퇴를 한 2, 3년 사이에 이 그 외모, 비주얼도 뛰어난 네. 선수들이 이 스타들이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안정환, 이영표, 뭐 이미지도 좋잖아요. 네. 근데 이들을 세워놓고 봤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코트디부아르와의 그런 경기 예측도 제대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한 예측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만 예. 차분하게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말이죠. 정말 진지하고 네. 영민해요. 말하는 게. 그분은 선수 시절부터 마이크만 들이대면 그냥 어록이 줄줄 쏟아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영표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도 이 스포츠당을 통해서 네.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왜? 지도자감으로. 왜냐하면 말씀하신 어록이 기발한 어록이 아니라 네. 용기 있는 얘기였어요. 전부 용기 다. 있는 얘기. 대표팀에 관한 쓴소리, 네. 축구협회에 관한 쓴소리를 유일하게 용기 있게 한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데모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무승부가 없는 얘기. 예. 전술의 변화 때문이다. 포백 라인은 옵사이드 트랩을 짜는 효과적인 수비진이지만 뒷공간을 노리고 찌르는 얼리 크로스에 의해 효과적인 빌드업 전술이 구사됨으로써 인해 부분 전술이 발달되었고 약자팀의 밀치 수비를 파헤치는 스위칭 플레이와 잔피스 위주의 티키타카가 유행하므로 지역 방어가 무력화되어서 무승부나 무득점 경기가 자주 안 나오는 거죠.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일자 수비를 이루는 네. 그 4명이 서는 포백 라인의 일자 수비를 깨는 부분적인 전술이 많이 개발이 됐다. 그런 그 얘기입니까? 얘기인데 네.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네. 포백이 뭐 이번 대회에 들어서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니었었지만 네. 한 시대를 지배를 했었고 그 시대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포백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데모달님께서는 축구를 꽤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MBC 해설위원인 서형욱이 편집장으로 있는 풋볼리스트는 축구계의 뉴데일리, 조선일보라고 볼 수 있죠라고 역시 국민 라디오의 애청자다운 이런 정치 감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이런 잡지가 있는데 이런 잡지가 축구계의 뉴데일리,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최동원 선생님께서는 웃고 계십니다. 예, 오늘 김연아 선수의 그런 빙상 연맹 제소에 대한 그래서 그런 스포츠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얘기 나눴고 이번 월드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중파에서 얘기 나오지 않을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예. 다음 번에는 네. 그 스포츠당에서 70년대 우리 참호금 얘기 하다가 말았죠.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 월드컵과 관계된 얘기는 제가 아마 지금 뭐 다음 주 정도에 하나 그 기사를 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브라질 월드컵 바로 알기 위한 관전 포인트 한 5개 정도를 짚겠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최동훈 선생과 다음 주에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